각하, 이런 버러지 같은 놈과 정치를 하니 되겠습니까? 궁정동 어느 안가 깊숙한 방. 한창 술기운이 거나하게 돌고 담배 냄새와 여자들의 분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갑자기 중앙정보부장이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미친 듯 외쳤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권총을 꺼내 차지철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곧 권총을 쥔 김재규의 팔은 박정희를 향했습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총격 순간에 대해 훗날 김재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은 1979년 10월 26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장기 독재 시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는 같은 고향이며 육사 동기였던 박정희로부터 각별한 배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를 살해한 것은 큰 배신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재규는 박정희를 쏘았을까요? 우선 경호실장 차지철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차지철은 저돌적이고 오만한 성격이었고 대조적으로 내성적이고 겸허했던 김재규와는 성격부터 안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1968년 삼선 개헌 준비 과정에서 처음 감정 대립을 표출하는데 국회의원을 부드럽게 설득하려던 김재규와 윽박질러서 항복을 받아내려던 차지철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런 충돌이 몇 번이고 거듭되며 두 사람은 앙숙관계가 되었습니다. 차지철보다 더 높은 위치였던 김재규는 건방진 어린 놈이었던 차지철의 오만함을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유신 이후 차지철이 경호실장이 되면서 교묘하게 김재규를 따돌리고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까지 무시하는 독주 행각을 벌이며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차지철은 권력에 취한 나머지 갈수록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여 김재규 외에도 그를 질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반면 김재규는 신민당 관련 공작이 계속 실패하여 박정희의 질책을 받는 등 권력의 핵심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좌절과 어려움, 분노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10월 26일 차지철을 쏘게 되었고 자신의 유발적인 행동으로 처벌이 두려워지자 예정에 없던 박정희까지 시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두 사람이 앙숙이었던 점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래도 중앙정보부장쯤 되는 사람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를 저질렀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비록 어설픈 구석은 있지만 그날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두 번째 설명은 그가 유신체제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염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신체제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신의 심장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신은 가장 폭압적인 지배체제였으나 그만큼 취약했습니다. 4.19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언제까지나 민주주의를 새장 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유신이란 결국 일종의 군사적 지배체제였는데 군이란 약간의 위험 요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유신 정권은 소규모 학생 시위에도 긴급 조치를 발동할 정도로 민감했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유신 말기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즉 YH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사건, 김영삼 국회 제명,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등은 제2의 4.19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정권 내에서 그런 위기의식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던 사람이 김재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정희에게 계속 온건책을 건의했으나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김재규에 따르면 박정희는 부마 항쟁에 대해 신민당이 폭력배를 동원해 벌인 장난이 아닌가 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을 잘못 인식했으며 차지철은 뭐 하면 탱크를 동원해 다 밀어버리면 된다고 그건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유혈 사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 김재규는 마침내 박정희와 차지철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이 가설은 대체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이에 따라 김재규를 민주화 운동가로 추앙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는 유신 반대론자로서는 유신에 너무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유신 헌법으로 만들어진 유정회를 통해 손쉽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건설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요직도 모두 유신 이후 맡은 것입니다. YH 사건 당시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진압을 고집하여 결국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도 바로 김재규였습니다. 이런 앞의 두 가지 견해는 모두 12.6을 김재규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한 사건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과연 이만한 역사적 사건이 한 개인의 단독 결정으로 빚어졌을까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세력의 움직임은 없었을까요?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미국 관련설입니다. 11.6 직전 유신체제가 직면한 위험은 국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1.6이 있기 넉 달 전에 방한했던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미관계는 한미동맹 체결 이래 최고로 험악해졌습니다. 미국이 박정희를 못마땅하게 이긴 것은 반민주 때문만은 아니며 그의 자주국방 노선이 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1976년 독자적 핵 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반대로 좌절했으나 박정희는 그 뒤에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남한의 핵 개발은 꼭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공작을 벌여 박정희를 없앤 것일까요? 일단 이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김재규는 11.6 직전에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 브루스터 CIA 지부장,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 등과 빈번히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김재규와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유감만 표명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글라이스틴은 자신이 유신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을 두고 김재규가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박정희를 암살한 이유를 5가지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였습니다. 또 항소 이유서에서 자주국방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김재규가 미국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미국을 염두에 두고 거사를 했을 정황은 있습니다. 결국 부마 항쟁도 미국과의 마찰도 11.6도 모두 유신체제가 갖는 모순에서 파생된 필연이었습니다. 브루스트의 검이 로마 공화국을 수호하면서 동시에 황제가 되려 했던 카이사르의 모순에서 나왔듯 김재규의 권총도 민주주의 체제이면서 폭압적 독재체제, 미국의 위성국이면서 자주국이던 유신 대한민국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108가지 결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